자, 제가 이제 목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야. 1장부터 13장까지. 국가정보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국가정보학 뭘 공부하고 있지 몰라. 기초과정은 달리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도 각 장에서 무엇을 다루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달밖에 안 걸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깊이 파려고만 덤비면은 여러분들 시간 낭비야 하는 거야. 제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시킨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법령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만 있나? 또 있긴 더 있어. 더 있지만은 기본이 이 정도 있다 이거야. 근데 어느 출제자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는 출제자가 가끔 한 번씩 나타나.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내 말 안 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국가정보학만 보니 재미없어 할 때는 바로 요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그냥 쭉 읽어봐. 그냥 앞부분 말고 뒤에 더 깊이 들어가. 저 뒷부분은 할 필요 없고 앞부분 정의, 일단 정의, 용어 정의,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용어 정의. 용어 정의를 요 국가정보원법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 그 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 방첩 업무 규정, 군형법은 요거 뭐 조그만, 요거는 교재에 있는 것만 봐도 돼. 교재에 있는 것만 봐도. 그 다음 테러방지법도 정의, 정의가 중요해. 정의. 요것도 사이버도 요거는 정의.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이건 법령이 아닙니다. 그냥 규정이에요. 그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대통령 훈령이죠. 훈령. 요거는 그 법령이고, 그 다음에 산업, 그 경제정보 가면 요 두 가지, 요런 것들 정의 위주로, 처음에는 기초과정에서는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본 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거의 다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무조건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파고 들어가면은 재미없어서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파고 들어가 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 머릿속에 남지를 않는다니까. 자, 이제 교재 12쪽 국가정보와 국가정보학. 자, 보자. 정보. 제일 먼저 국가정보도 국가정보지만은 정보 자체가 뭐냐 하는 거야. 정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정보라는 것을 이게 영어로 인텔리전스 하는 게 있고 또 인포메이션 하는 게 있죠. 우리 국가정보학에서는 아니면 군대에서는 정보라 하면 뭐다? 인텔리전스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반 사회 학자들이 말하는, 아니면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또 그것도 그때는 또 인포메이션 해가 정보라고 하는, 둘 다 정보다. 정보. 그런데 요놈이 국가정보학이라는 데로 오면은 뭐가 된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첩보라고 바뀌어버려요. 첩보라고. 용어가 이게 첩보로 바뀐다. 정보에서 국가정보학으로 오면은 첩보로 바뀌어버린다. 그게 묘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야. 군대 교범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도 이미 한 권을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거기는 이 두 가지가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이 막 섞여갖고 나와. 그럴 때는 나도 막 혼란이 생겨가지고 어떤 때는 정보로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뭐 첩보로 번역하고 이래요. 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게 정보도 되고 어떤 때는 또 첩보가 돼야 돼.
우리 국가 정보나 군사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면 이걸 내가 첩보로 번역을 해. 그렇지 않고 일반 사회 구조와 관련된, 사회 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할 때는 이놈을 또 정보로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계산광칙한 놈이야, 이놈은. 그런데 또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시험이 나온단 말이야. 구분해야 된다, 저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정보. 자,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단순한 지식이나 그 자료는 인포메이션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야? 이거는 거의 비밀이 없어, 여기는 비밀이 없어.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딱 뭐래? 요 일반이라는 말 써놓고 여기는 군사라는 말 써놨죠? 여기는 군사다가도 정보기관도 포함이 된다. 자,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1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 평가하여 얻은 적의 실정에 관한 구체적이나 소식이나 자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구체적이다, 구체적. 이건 뭐야? 비밀이다, 비밀. 비밀. 그러니까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돼. 요거는 인텔리전스라 한단 말이에요. 군대나 일반 정부기관에서는 인텔리전스를 하고 일반 학자들은 이런 자료들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정리해 놓은 자료, 이런 것들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정리를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말 안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웃라인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구분한다. 어떻게? 인포메이션은 보니까 포괄적이죠. 모든 걸 다 인포메이션. 사회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이것도 다 포함이 돼. 무조건 다 들어가, 이 속에. 그 다음에 분석 및 평가 과정, 이걸 정리를 한다고, 여기서는 분석 및 평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기는 정리가 아니에요. 이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이다. 내용의 지식, knowledge를 인포메이션을 한다. 여기도 지식은 지식이죠. 그런데 여기는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면 지식이 된다. 이거하고는 포괄적인 게 틀리죠. 이거는 정말 개념이 크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 또는 학문적인 정보나 지식을 인포메이션이라고, 이거는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비밀성을. 그러니까 타당성이 검증되고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첩보에서 이제 자료, 첩보, 정보. 요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이 정보의 시작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끔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 이게 기본이거든. 이거 자료, 첩보, 정보 구분 못하면은 우리 정보맨이 될 수가 없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자료는 그냥 자료야.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들고 온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일본어로 된 책자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책자야. 그걸 갖고 와서 그게 뭡니까? 자료겠습니까? 첩보겠습니까? 이건 번역을 안 했잖아. 일본어 그대로잖아. 이건 자료밖에 안 되는 거야.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정보를 생산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해당 부분을 번역해냈을 때 그것이 첩보가 되지 그 위에 거는 다 자료에 불과해. 번역을 돼야 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완전히 이 정보를 생산하는데 가지고 갈 수 없는 자료들은 자료고 요걸 1차적으로 가공을 한다. 이게 안 써놨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번역을 하든지 암호로 된 것들은 뭐야? 자료죠. 근데 암호를 해도 가면 돼? 첩보가 되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타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첩보를 모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 이게 특정 목적이 있어야 돼.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뭐야? 우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미사일에 관한 자료들, 목적이죠. 그게 미사일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야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거지. 이게 바로 1차 가공하면은 첩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이것들을 모아서 완전히 이렇게 다 최종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할 때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야? 분류,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요 단계를 꼭 거쳐야 돼. 근데 말로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도 실무를 하면서 정보를 생산할 때 이 과정을 거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러나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실제 가봐요. 그런 거 거칠 시간이 없어. 왜? 정보 자료 수집하기도 바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첩보로 만들고 이것도 바쁘고, 그런 바쁜데 근데 생산할 때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중요한 것만 갖고 와서 막 정리하는 거야. 근데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 첩보, 정보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파이프가 하나 있죠. 와, 이 진공청소기잖아. 이거 봐. 막 빨아들여. 국내외 환경이 모든 걸 다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정보 수집할 때 하는 말이 있어. 기술 정보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라는 말을 써요. 진공청소기 때문에 골치 아파. 왜? 그 필요한 걸 찾아내려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수집하는 모습을 갖다가 밀과 극계라고 한다. 밀과 극계. 뭐냐면은 우리 방앗간에 그러니까 밀과 극계라는데, 극계라는 게 뭐냐? 우리 방앗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왕겨가 있잖아. 왕겨. 벼를 쌀로 만들 때 가공하면은 왕겨 껍질이 잔뜩 쌓이잖아요. 그 속에서 쌀을 찾아내는 거야. 쌀. 그게 왕겨 전체가 뭐냐면은 이 수집된 자료들이야. 자료들에서 내가 필요한 첩보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이 처음에 빨려 들어오면 뭐가 돼? 자료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다 첩보를 이야기할 때 항상 목적이 가야 되죠.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가공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정보로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죠. 이제 이거는 정말 알짜배기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게 알짜배기만 돼야 정보가 된다, 이거야. 분석 및 생산이 된다, 이거야. 자, 요 과정을 보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게 뭐냐? 이 분류를, 의미를, 자료, 첩보, 정보를 정말로 이제 의미를 머릿속에 콱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어. 육개장 방법, 육개장 기법. 쫙 나온다, 이게. 육개장 만들었죠? 육개장이라는 정보예요, 이게 정보. 육개장이라는 정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소고기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러더라? 이거 호박은 호박인데 참박이라든가 뭐 이런 말 있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말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토란, 대파. 이 자체를 보세요. 이걸 가지고 저 자체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죠. 저거 어디 쓸 건지 몰라.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목적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손질을 하네, 손질을. 손질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고기를 뭐야? 삶아가지고 일정 간격으로 찢어 놓잖아. 요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요렇게 고기 만드는 거는 뭐야? 육개장을 만들 때만 요렇게 찢는단 말이야. 그 뭐야? 목적에 맞게 만드는 거죠, 이거. 고기를 육개장에 맞도록 만드는 거잖아, 고기를. 이게 바로 첩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은. 자, 고사리도 삶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린단 말이에요. 우리 육개장에 보면 고사리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게 뭐야? 육개장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이 박도 마찬가지로 알맹이만 육개장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 토란도 마찬가지고. 자, 대파도 보면 대파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대파를 좀 길쭉길쭉하게 썰면은 육개장용이야. 그리고 아주 잘게 썰면은 뭐야? 라면용이야. 이거 알잖아.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첩보라는 거야, 첩보. 그 다음에 그냥 뭐야? 이 양념이 뭐야? 과거 자료. 그러니까 이 새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정보 생산했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떤가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생산할 때 이 첩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추정됩니다. 확실하다. 확인됐다. 이거는 미확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추정되는 거죠.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수도 있고, 요거는 여러 가지 계통으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한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아직도 확인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요 과거 자료를 보고 과거 자료가 일치되는 게 있으면 이게 확인이 돼 버린 거야. 그런데 과거 자료에도 없어. 그렇다면은 이거는 추정되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전혀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미확인. 이런 요것들을 다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념을 뿌려서 과거 자료를 넣어가지고 육개장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낸다. 자, 육개장 전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육개장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자, 정보라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어. 요건이 있어. 정보에 요건이 있는데, 이 질적 요건은 또 여러 학자들마다 또 달리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만 알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무슨 사항들인지만 알면 된다. 적합성, 적식성은 그냥 그 정보를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해 준다는 게 적합성이고, 객관성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신이 분석해서 생산한 정보는 그래 맞아. 그거는 뭐 어디 누가 탓할 필요가 없겠어. 정확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적시성은 뭐야? 제때 갖다 줘야 된다. 아무리 잘 만드는 정보라도 시간이 늦어지면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1941년도에 진주만이 기습 공격당하는데 정보가 안 와버렸는데 어떻게 당하고 나서 왔잖아. 그 정보가 필요해? 아무 의미 없는 정보가 되죠. 적시성을 놓쳐서. 이게 뭐야? 사후 약방문. 죽고 나면 갖고 온다, 약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때 가지고는 이 적시성은 정보의 모든 과정에 기획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 생산하고 배포, 이 모든 과정에서 적시성은 다 해당되고 가장 다 중요하다. 정확성, 더 이상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완벽합니다. 그죠?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완전성은
뭐 거의 비슷한, 정확성은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거고, 완전성은 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다 완전하다, 더 이상 자료 필요 없다, 뭐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정도다. 근데 이 완전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동그라미가 안 돼. 왜? 있을 수가 없어, 정보에서. 미국 CIA도 마찬가지예요. 정확성, 완전성 안 씁니다. 이건 애매하게 표시한다. 말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맞다, 안 맞다, 잘 안 써요, 이거는.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보 분석할 때, 생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실히 말 안 해.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에도 이건 별로 안 써요. 왜?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정보의 효용. 정보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네가 정보라면은 어떻게 내가 써야만이 네가 가치가 있겠는가? 그거야. 어떻게? 형식형.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심층 깊게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충 개요만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다양한 소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양식을 갖춰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메모로 보고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보고서 간단한 A4지 한 장에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브리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형식을 갖춰주는 게, 갖춰줘야만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고, 시간 효용은 똑같아요. 제 시간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럼 접근 효용.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으면 뭐해? 너는 상급 비밀 자격증을, 상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상부로부터 지시 받아가지고 뭔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참고해야 될 문서가 2급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봐? 비밀 금고문도 못 열어보는데? 이런 게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은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비밀 자체가 다운돼 가지고 상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효용이 없죠. 내가 접근하지 못하면 없다. 그 다음 통제 효용. 통제는 뭐야? 저 부대는 상급 비밀 보내면 안 돼. 왜냐? 우리가 이래요. 저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2급 비밀은 대대급까지 오고 그 중대급에는 2급 비밀이 안 와요. 주로 3급 비밀만 와. 그건 뭐냐? 비밀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위에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서에 보낸다는 게 통제야. 그 다음에 소유효용. 정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 다다익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가 있다. 다다익선.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것도. 근데 이걸 다루는 그 교재들은 사실은 몇 개 안 돼.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 한번 봅시다. 국가정보. 자, 국가정보. 나라에서 쓰는 거겠죠? 나라에서 쓰는데, 지금 여기 이 숫자가 왜 이래 또 다 바뀌어 버렸냐? 교재, 숫자 번호는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이걸 버전이 달라지니까 숫자가 번호가 달라져 버려서. 그래서 국가정보란 정의, 슐스키, 리처슨, 로엔탈, 세븐켄터, 그 다음에 국가안보법,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츠, 허만, 제니퍼 심스, 잭 데이비스, 더블 워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아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는 건데. 지금은 뭐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슐스키, 리처슨, 로엔탈, 이 사람 이름은 제일 많이 나와. 이 두 사람 이름은.
이 사람들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요도 많이 나온다.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뭐다?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 이 교재에 나와 있죠. 한 말들. 이것들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출제가 돼요.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누구냐? 과거에는 여기 어디야 16쪽에 지식, 활동, 조직이라고 참고 자료 있죠? 요것만 구분하는 게 나와서 셔먼 켄터. 셔먼 켄터의 정보 분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워낙 또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 어렵게 나와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름 숙달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필요성. 국가정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국가조기경보. 핵심은 이 조기경보야, 조기경보. 우리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조기경보예요. 조기경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제일 중요한 거 국가 안보 조기경보는 뭐야? 군사 분야죠. 상대방 국가가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기경보. 몇 시간 후에면 공격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72시간 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아니면 48시간 이후에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조기경보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있느냐? 자, 감염병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생겼다 이거. 중국에서 발상지에서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야 돼? 정보기구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뭘 해야 돼? 경보를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잖아. 자, 당신들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 질병,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몇 %를 감염시킬 확률은 지금 현재 시간부터 몇 시간 후에는 몇 %, 몇 시간 후에는 몇 %,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했다. 그러면 그 여파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에 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거 다 경보죠. 조기 경보를 하는 거예요. 조기 경보라는 것이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국가 안보, 이게 기초 자료가 되고 또 외교로 지원도 하고 국가 발전도 시키고 어떤 정보가 정보 자체가 국가의 통치 수단도 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국가 정보의 특징은 뭐냐? 자, 비밀. 기본이 비밀이야. 대부분이 국가 정보는 비밀이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 목적에 맞게 생산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전방위적 성격. 단순히 군사 정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 전방이라는 것은 전방이죠. 전면이라면 이쪽만 쳐다보는데 여기만 보는데 전방이기 때문에 다 봐야 된다. 다. 이게 바로 국가 정보라는 거야. 정보 특징 세 가지.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달리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비밀성, 한목적성, 어떤 사람 종합성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쓰는 거는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국가정보의 분류 18쪽으로 넘어갑니다. 18쪽에 이미 가 있네. 자, 정보가 그냥 한 가지만 있느냐? 학자들마다 또 구분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뭐냐? 자, 사용 목적. 아주 애꿎은 게 이거야.
사용 주체, 사용자 수준하고 여기 보면은 사용 수준이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애꿎죠? 사용 주체, 누가 사용하느냐. 따라서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정책 결정자들이나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사용하면은 즉 국가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각 부서, 외교부에서 외교부 밑에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거는 부문 정보라는 거, 부문. 그러니까 국가 정보는 뭐야? 국정원 있죠. 국가정보기구는 국정원이다. 그 다음에 외교부의 정책과들은 아니면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같은 경우는 부문정보기구거든.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느 수준에서 사용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사용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사실은 사용 주체인데 수준으로 그냥 사용 수준, 자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자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은 국가 정보를 쓰고 그 위에 사람들은 또 부문 정보를 쓰니까 두 가지로 나눴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사용 목적, 정책과 안보. 요거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훑어봐. 아, 저렇게 구분하는구나라는 것만 보면 된다. 그냐면 시계열적인 이게 있어. 분석 형태에 따라 어떤 학자는 분석 형태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시계열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국가정보가 힘듭니다. 요것만 봐도 벌써 학자들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요거를 시계열적으로 본다. 그럼 대상 지역은 뭐 쉽죠. 국내, 외국. 그 다음 수집 방법에 따라 누가 써요? 무엇을 이용해서 수집하느냐? 정보를 사람을 이용해서 수집하면 인간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기술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수집하면 공개 출처 정보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 정보 요소라는 것은 또 어떤 데는 또 기능 요소라고 해놨어. 정보 요소, 기능 요소. 요거는 쉬워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과학, 뭐 재정, 의학인데 요 부분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학자들하고 또 차이가 나요. 요 리첼슨이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해놨어요. 그 뭐 별로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 요소로 분류할 때는 요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정보 요소는 이렇게 분류하고, 정보 수준, 국가 정보냐, 전술 정보냐. 사실은 이 전략 정보나 전술 정보로만 분류하는 방법은 현재 국가 정보학에서 그랬지. 우리 군사적으로 보면은 국가 전략 정보, 작전 정보, 그 다음에 전술 정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가 정보학에서는 이렇게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구분한다. 어디를? 군사 정보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잘 안 써요. 사실은 어디 가서 뭐 어느 부서에 가서 내 지금 전술 정보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데?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수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수준이 장기, 중기, 단기 되어 있는데, 자, 장기는 누구냐? 바로 정책 결정자, 대통령 주변. 그 다음에 중기는 하나의 각 장관들. 그 다음에 단기는 그 밑에 국장 밑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 분류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 활동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정보활동, 특히 국가정보활동을 그냥 단순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학자가 있고, 이걸 다시 정보활동을 쪼개가지고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방첩 활동, 비밀 공개 해가지고 4대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다음 국가 정보 활동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정보 활동이 필요한 이유, 뭐 당연하죠. 국가 안보, 국가 정책.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국가 정책을 선도한다 정보가. No, 안 돼. 정책은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거고 국가 정보는 단순히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뭐야?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국가에 갖고 와야 우리도 거기에 대처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자, 국가 활동의 영역,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같아. 자,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정보기관의 필요성은 요게 이제 누구냐면은 우리 아까 나왔죠. 로헨탈 학자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국가의 전략적 기습을 회피한다. 장기적 전문성을 제공한다. 정책 과정을 지원한다. 첩보, 요소, 소요, 니즈라고 이야기하죠. 기법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거. 즉 말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왜 전략적 기습? 6.25 때 북한이 우리를 남침한 건 바로 전략적 기습. 자, 전략적 기습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이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거야. 이거는 못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하면은 전략적 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어느 정도 채고 있어.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공격할 것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진짜 공격해 버렸어. 요거는 뭐다? 전술적 기습이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한의원 교수님이 반드시 책자에 보면은 뭐라 했냐? 전략적 충격이라고 생각, 충격. 서프라이즈라, 서프라이즈. 스트래티직 서프라이즈 하면은 전략적 기습, 택티컬 서프라이즈 하면은 전술적 기습인데 이 서프라이즈를 충격으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개하면서 어떤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회사에서 잘못된 짓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뭔가를 훔쳐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한 사람이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훔치는 게 들키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훔치고 있는 사이에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건 이제 서프라이즈, 이제 그 스트래티직 서프라이즈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적 충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훔치는 행위 자체는 내 언젠가는 저놈이 더 돈을 훔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 기습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전방을 한번 생각해. 전방에 가면은 우리 외화 부대들이 있죠. 외화 부대들 4단, 여단, 대대 이런 잖아. 그런 부대들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전술적 기습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전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전략적 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습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점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을 지원한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각 부처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과 관련된 해외 정보라든지 국내 정보라든지 뭐 이런 기술 정보라든지 받아야 된다.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첩보 자체나 어떤 필요한 내용이나 이것을 분석하는 거나 모든 것은 비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로헨탈 씨는 강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 요거는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큰 거는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냉전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1989년에 되면은 해빙이 오죠. 그러니까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탈냉전의 시대죠. 그게 가장 큰 정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는 뭡니까?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양쪽으로 공산권하고 민주주의, 민주하고 해서 소련과 미국이죠. 소련과 미국이 두 개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냉전이죠, 냉전. 냉전 시대라고 우리 이야기한다. 이게 끝나는 게 언제냐? 1989년도. 이 이후부터는 탈냉전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정치 군사죠. 정치 군사적인 대립을 이뤘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경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보, 안보 개념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군사 문제, 그 다음에 현대에는 비군사 또는 국가 경제 안보와 국가 사회 요구의 가치를 두는 포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자, 국가 안보는 안보인데 안보에도 너무 종류가 있나?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 안보라 하면은 군사 분야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군사나 정치 분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돼버렸다. 자, 첫 번째가 주권 국가에서는 최우선 가치죠. 최우선 가치가 있죠. 내가 군사력이 약하면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최고야, 최고. 그 다음에 경제안보, 그 다음에 생태안교. 생태 국민을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안보로 본다, 이제는. 그 다음에 사회안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만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보,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사이버안보. 전에는 생각들 못했는데 이제는 사이버도 하나의 안보 요소에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가 안보는 이 정도로 된다, 이제. 자, 국가정보 활동의 환경의 변화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냉전 종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면은 새로운 행위자 등장이라는 것은 그린피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린피스도 있고, 그거는 좋은 쪽에 있고, 나쁜 쪽에는 테러리스트들. IS라는 테러리스트이죠. 무자비한 놈들. 그런 애들은 무정부주의자란 말이야.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야.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새로운 행위자가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업사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세계화와 시장국가의 등장. 자, 국제사회의 세계화되는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 이 WTO가 생기면서 우리는 전 세계 경제가 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해요.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다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그래서 공정하게 시장을 우리 서로 주고 사고 팔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 이제 IT 시대가 되니까 정보 활동도 여기 맞춰야 된다. 과거에 사람이 가서만 계속 정보를 수집하던 거 이제는 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필요 없다. 사이버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론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람 보낼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정보기관 요원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과학화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 민주화와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강화. 민주화가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라기보다도 감시 활동이 많아지는 게 언론이죠, 언론. 언론이 다 퍼뜨려 버려.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기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바로 언론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슨 사건이 나서 미국에서 스미텔이라는 한국인 미국 시민이죠. 한국계 미국 시민이 뭐였어? 간첩 혐의로 잡혔잖아. 우리나라 영웅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이 정보화 시대 온 전시 CCTV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찍혀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무모한 정보 요원이야. 얼마나 무모한 정보 요원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민주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감시 체제로 되어버린단 말이야. 정보기구가 함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환경이 변화가 생겼다. 자, 그 다음 국방정보. 잘 안 보이네, 이건. 우리 지금 국가정보화 교재들에서는 이렇게 전략정보, 작전정보, 전술정보, 전투정보라는 말을 사용하는 교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전략정보, 작전정보가 생기긴 과정이에요. 전략, 작전 요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전략과 전술로 구분해서 이 전략과 전술만 구분해서 그전에는 작전이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느냐? 작전술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1982년도에 미 육군에서 FM 100-5라는 교범을 만들어냈지. 뭐야? Operations라는 교범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최초로 시작은 198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교범화된 거는 육군에서 이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교범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이 작전술이라는 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 정보는 어떠해야 돼? 이 작전을 뭐야? 지원해야 되죠, 정보. 작전 지원을 해야 되잖아. 지원을 하려니까 무슨 일이 생겨?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략 정보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작전술 지원하기 위해서 뭐야? 작전 정보. 그 다음 전술 지원하기 위해서 전술 정보다, 전술 정보. 그전에는 요 두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요 전술 정보라는 것보다도, 전략 정보와 전투 정보. 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전술 정보, 작전술 이렇게 안 나눴어. 오로지 전략 정보, 그 다음에 야전 지휘관들이 필요한 건 전투 정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술 정보 없이 그냥 전투 정보라 했는데, 이것이 생기면서 작전술과 전술이 생기면서 작전 정보, 전술 정보로 바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 하느냐, 요 두 개를 갖다가 아예 전술 정보, 전투 정보 밑에 넣는데 아니에요. 개념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방 부대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게 되면은, 그 군 부대 가게 되면은 전술 정보과라는 거는 없어. 작전 정보과도 없어. 뭐가 있냐? 전투 정보과만 있어. 전투 정보과만. 재미죠. 우리 군사 용어 사전에서는 전략 정보, 작전 정보, 전술 정보 쓰면서 이 두 가지를 통괄하는 부서는 전투 정보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웃기죠? 이 용어는 분명히 없어져야 될 용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전투 정보로 뭉뚱그려서 쓰고 있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도 어쩝니까? 참고 공부해야지. 나도 참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 학자들이나 우리 국가정보학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물만 하면 또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